여러분의 첫 통장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적금 통장이었을 겁니다. 학교 앞 은행에서 도장 찍고 매달 용돈 조금씩 넣던 그 통장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돈은 모아야 하고 은행은 안전하고 적금은 미덕이라고요. 그 시절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은 은행에 넣어야 한다. 집에 두면 쓰게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집도 마련하고 자식도 키웠으니까요. 적금 통장 들고 은행 가는 게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배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환경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 방식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우리 세대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판단을 문제 삼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가지 구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여러분 손에 돌아오는 이자는 5만 원 남짓입니다. 같은 기간 은행은 그 돈으로 얼마를 벌까요? 수십만 원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적금만큼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금융상품도 없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적금을 들어야 한다고요. 사회 초년생이 되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적금 가입이었고요. 은행 창구 직원이 권하는 대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선배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원금 손실 위험 없고 예금자 보호도 되고 강제 저축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런 장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적금은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적금을 재테크의 전부로 여긴다는 점이에요.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나머지 전부 적금에 넣고 그게 재산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죠.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금에 넣은 돈이 은행 금고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을까요? 마치 금고 속 금붕어처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의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잠시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이동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적금에 30만 원을 넣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통장에는 여러분 이름으로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그 돈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은행은 그 돈을 절대 놀리지 않습니다.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아요. 지급준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예금의 일정 비율만 현금으로 보유하면 되거든요. 현재 한국의 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에 따라 0%에서 7% 수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10,000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7만 원 정도만 금고에 넣어두고 나머지 93만 원은 다른 곳에 굴린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에요. 모든 은행이 이렇게 합니다. 그 93만 원은 크게 세 곳으로 흘러가요.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채권이나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이 적금 이자로 연 3%를 받는 동안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연 5%, 6%, 때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대 마진이라는 건데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이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에요. 한국 은행들의 수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의 80% 이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이자 수익만 약 42조 원이에요. 순이익은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적금 하나로 구체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1년 동안 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정도 적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총 납입액은 360만 원이 되죠. 현재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대략 연 2.5%에서 3% 초반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넉넉하게 3%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금은 예금과 다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고 적금은 매달 나눠서 넣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자는 단순 계산보다 적게 나와요.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밖에 못 받거든요. 대략 계산하려면 표면 금리의 0.5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효 금리는 약 1.65% 수준이 되죠. 360만 원에 1.65%를 적용하면 세전 이자가 약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야 해요. 그러면 실수령 이자는 대략 5만 원입니다. 1년 동안 꼬박꼬박 30만 원씩 넣어서 받는 이자가 5만 원, 한 달에 4천 원 정도네요. 잠깐 여기서 계산을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이 돈으로 얼마를 벌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이 좀 복잡해요. 적금은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첫 달에 넣은 30만 원은 12개월 동안 굴릴 수 있고 두 번째 달에 넣은 30만 원은 11개월 동안 굴릴 수 있어요.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 원은 한 달밖에 못 굴리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은행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6.5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에서 5% 수준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5%를 넘는 경우도 많죠.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대출은 더 높고요. 보수적으로 4%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낸 적금 원금 360만 원 중 평균 운용 금액을 180만 원이라고 잡으면 은행이 연간 대출 수익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은 약 7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버는 돈이랑 내가 받는 이자랑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은행은 적금 원금만 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급준비제도 덕분에 같은 돈을 여러 번 굴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신용창조라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적금에 100만 원을 넣으면 은행은 그중 93원을 A씨에게 대출해 줍니다. A씨가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다시 은행에 93만 원을 예금하겠죠. 은행은 또 그중 약 86원을 B씨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B씨가 그 돈을 쓰면 또 누군가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또 대출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면서 원래 만 원이었던 돈이 장부상으로는 훨씬 큰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은행이 우리 돈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적금 하나로 이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은행이 우리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의 총 자산 중에서 은행 자체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입니다. 나머지 90%는 예금자들의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월 30만 원을 10년 동안 적금에 넣는다고 가정합시다. 1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죠. 총 납입액은 3,600만 원이 되죠. 목돈이에요. 연 적금을 계속 유지한다고 치면 10년 뒤 총 이자는 세후로 대략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예요. 10년 동안 3,600만 원을 넣어서 받는 이자가 600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약 16.7%입니다. 10년 동안요. 반면 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대 마진만 계산해도 연간 수백만 원이고 10년이면 수천만 원 단위가 됩니다. 거기에 수수료 수익, 운용 수익, 환차익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커지죠. 물론 은행도 비용이 있습니다. 이 점은 공정하게 봐야 해요. 직원 인건비, 점포 운영비, 시스템 유지비,
대출 부실에 대한 충당금 같은 것들이요. 광고비도 들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단순 비교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4년에 5대 시중은행이 15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순이익이에요.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남은 돈이 15조 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은행도 기업이고 수익을 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시스템에 투자도 하고 배당도 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금융기관이 건강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구조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적금에 돈을 넣으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돈을 안전하게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은 이래요. 여러분이 적금에 돈을 넣는 순간 여러분은 은행의 자금 조달원이 됩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이자를 주는 대가로 그 돈을 마음대로 굴릴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받는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36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 돈을 적금에 넣은 사람은 1년 뒤에 5만 원 남짓한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이 돈은 수십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금만 넣고 있다면 여러분의 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런 구조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낸 보험료, 연금 납입금, 적금 원금, 이 모든 돈들이 금융기관에 의해 운용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적금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적금을 해온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그게 최선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이루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하고 적금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적금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강제 저축 효과도 있고 원금 손실 위험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되니까요. 목돈 마련의 첫 단계로 적금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입니다. 돈 관리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필수적이고요. 문제는 적금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금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적금은 돈을 모으는 도구일 뿐 돈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매달 적금 붓고 만기 되면 또 적금 들고 평생 이 사이클만 반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돈은 계속 은행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본인이 받는 이자의 몇 배, 어쩌면 몇십 배를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적금의 진짜 역할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그 돈을 다음 단계로 옮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무엇이든 간에요. 중요한 건 돈이 일하는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은행은 이자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돈의 위치를 바꾸는 중개자예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 돈을 받아서 대출자에게 넘겨주죠. 대출자는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요. 그 과정에서 은행은 양쪽에서 마진을 가져가고요. 여러분이 적금에 돈을 넣으면 여러분은 이 체인의 맨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돈을 공급하는 쪽이니까요. 같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금 가입자는 이자를 받고 은행은 예대 마진을 남기고 은행 주주는 배당을 받고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은 자산 가치 상승을 누려요. 같은 돈이 돌고 도는 건데 각 위치마다 가져가는 몫이 다른 거죠. 은행을 적으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필요한 존재예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신뢰의 문제도 있고 규모의 문제도 있고요. 은행이 그 중간에서 신용을 보증하고 자금을 중개해 주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은행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융 문맹이라는 말이 있죠. 돈에 대해 모르면 평생 돈에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금융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적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들어오면 적금 붓고 목돈 생기면 예금 넣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의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자산 배분, 세금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이에요. 개인이 금융기관만큼 전문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 정도는 알아야 해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 돈으로 수익을 내는지, 나는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이 정도는 알고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였고 지금은 그 한도가 1억 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돈이 은행에 의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은행이 우리 돈을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 은행들은 건전 관리를 잘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철저해요. 대규모 은행판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기에는 적금에 돈을 넣어도 실질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이자를 받지만 그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리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통장 숫자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원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적금에 넣은 100만 원은 여러분에게는 자산이에요. 만기가 되면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으니까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그 100만 원은 원가예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출받은 100만 원은 대출자에게는 비용이에요.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은행에게는 그 100만 원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됩니다. 같은 돈인데 위치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게 돈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적금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은행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은행은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적금 이자는 보상이 아니라 은행 수익의 일부를 나눠받는 것뿐입니다. 은행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은행에게만 유리한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달라지거든요. 적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를 적금에 맡기는 구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적금은 모으는 도구이지 불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금 순환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의 작은 예금들이 모여서 기업에 대출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금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세대가 꿈을 열심히 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순환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느냐, 이건 따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분명히 금융기관이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은행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대 금리차를 줄이라는 압박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요구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예금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수익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적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금을 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해요. 목돈이 모이면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이 뭔지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방법은 많아요.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이런 영상을 보든 중요한 건 시작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한번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은 뉴스를 봐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은행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숫자들이 이제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아, 이 순이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적금밖에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걸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적금을 졸업하고 돈이 일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겁니다. 그게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첫걸음이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적금을 지금 당장 해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른 문제니까요. 비상금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강제 저축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당장 다른 선택을 할 여력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적금을 해온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 시절에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돈에는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요. 같은 돈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가 바뀐다는 걸요. 지금이라도 구조를 알게 된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다르니까요. 다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